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판에 임박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놓고서 엇갈린 평가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잠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2명이 검거되면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를 한 20대 피의자는 예술을 했을 뿐이란 글도 올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처벌 수위와 대책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올겨울 들어 서울에 첫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보령과 서천 등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합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 속에 국민의힘은 당 원로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이틀 만에 또 만났습니다.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총리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한 해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용의자가 모두 잡힌 가운데 2차 낙서범이 과거 전시의 예술품을 훔쳐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낙서 범행 이후 SNS에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무기, 경매에서 19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안의사 유무 가운데 최고가로 일본인이 경매에 내놓은 이 유무기, 국내 낙찰자에 팔리면서 113년 만에 도곡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을 대비해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체제를 구성해서 선거에 승리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는 일부 상임고문들이 당의 소중한 자산인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시키면 상처가 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중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온 윤 권한대행은 오늘 상임고문단 간담회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윤 권한대행이 올해 안에는 비대위를 발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이에 따른 내부 분열이 당내 현안으로 떠오르자 통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는데 오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예산안 쟁점을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보름 이상 넘겼지만 지난해보단 예산 합의 시점이 앞당겨졌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7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전체 액수는 늘거나 줄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 항목이 담긴 56조 9천억 원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특히 야당이 요구한 R&D 사업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증액과 권력기관 특활비 등 감액 등이 수용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혔던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으로 미뤄졌고 개식용 금지법 등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시트 작업 등 절차를 거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박규환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과 함께 지금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서 3총리 연대론 계속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동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 통합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변인이 이제 회동 결과를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당내외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셨고 또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도 또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당 통합을 위해서 이제 만나고 또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현재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제도 이게 이제 다양성과 비례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범민주 진영의 대표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제 당의 단합 그리고 혁신으로 가는 모든 노력들을 이재명 대표 해달라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분열이 있으면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야권 분열 시에 선거 패배의 아픈 기억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지하게 경청을 하셨고 또 당의
단합과 촌성 승리를 위해서 당의 큰 어른이신 김부겸 총리님의 또 많은 역할도 당부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내용에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총리께서 네. 연동형의 취지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브리핑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는 연동형 제도에서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취지만 좀 더 녹여내면 그 변동이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인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연동형 제도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더 하시겠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오늘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할 일이 많다면서 많은 역할을 당부했는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취지 분명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라, 제주에는 1시 기준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는데요. CCTV 화면 통해서 전국의 눈 내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북 서해안선의 동진강교인데요.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곳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요. 지금도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계속 눈이 내리는 만큼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지요.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내려가 보죠. 자, 이번 보시는 곳은 전남 서해안선의 백운인데요. 지금은 눈이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넉넉하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천백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천백고지 모습인데요. 차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지금 눈발은 그쳤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 구름은 남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눈과 함께 추위도 더 심해집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날씨가 크게 추워지겠고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한파의 이유, 제트기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제트기류는 이렇게 북극의 한파를 막아주는 담장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찬 공기와 직접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해수의 열 에너지가 북극의 찬 공기로 빨려 들어가고요. 북극의 상공에 극소용돌이가 흔들리면서 제트기류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기류가 약해지면 북극의 한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운 겁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 한파의 양상도 보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한반도 북서쪽 오라일 산맥 부근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서는 반시계 방향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 주변에 있던 한기가 한반도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번 추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잠깐 누그러진다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체감 추위는 어떻습니까? 네, 2차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낮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체감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제 뒤로 보이는 홍제천 폭포도 꽁꽁 얼어버린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3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눈이 그쳤지만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7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올겨울 최고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7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북극 한파의 기세는 여전하겠고요.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앞두고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눈이 내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친 지역에서도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던 옛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캠프 마켓 잔여구역 등 5개 미군 기지 29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의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의 캠프 마켓 잔여구역과 연천군의 가막산 통신기지, 또 볼모산 창원시의 통신기지와 통신센터, 용산기지 내의 도로부지 일부입니다. 앞서 캠프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군수물자시설과 숙소 등 일부 부지 21만여 제곱미터를 반환받았고 오늘 합의로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면서 인천시의 개발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서 숨진 피해자의 오빠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구형량이지만 신 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 20년에서 30년 1심에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그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마약 오남용이나 범죄 부분에서도 빨리 밝혀져서 이제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5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한 해 전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해 육아휴직 통계가 나왔죠. 어떤 점이 좀 특별했습니까? 네,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한 해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이 5만 4,240명으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28.5%로 2011년 28.7% 증가한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 상승했습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12,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17일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수하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요. 지난달 전시회 전시품을 훔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또 어젯밤 경복궁 담벼락을 1차로 낙수해서 훼손한 혐의로 체포한 10대 남녀 2명,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수한 남성, 과거 절도 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네, 지난달 벌어진 사건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서울 경복궁역 주변에 있는 미술관 전시회에 전시된 예술작품인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훔친 모자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범행 과정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고스란히 후기로 남겼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경찰서 앞에서 훔친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하고 관련 내용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시회에 오라면서 곧 천막이 쳐지고 마감이 될 거라며 입장료는 공짜라고 적었습니다. 낙서에 어느 가수의 실명과 앨범명을 적은 이유로 팬심을 꼽기도 했고 하트를 검은색으로 그렸으면 좋았을 거라면서도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자신은 예술을 한 것일 뿐 낙서에 다들 너무 심각하다며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체 공개됐던 A씨의 블로그 게시글은 현재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으로 낙수한 10대 남녀요. 어젯밤 검거가 됐고 또 경찰서로 지금 이송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했던 10대 남녀 2명을 범행 사흘 만인 어제 저녁 경기 수원에 있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 10대를 상대로 조금 전인 낮 1시 반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6일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 3곳에 불법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했는데요.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낙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서 배우가 누구인지, 두 사람이 낙서에 적었던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에 대해 문화재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도주했던 10대 2명,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죠. 그런데 여론이 지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모방범행한 20대 피의자, 들으신 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다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범인들이 보니까 10대더라고요. 10대. 자, 일단은 우리 문화재가 크게 훼손이 됐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글씨를 그리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훼손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해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한이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선례들을 보더라도 이제 행위의 결과나 피해 범위에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숭례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최종적인 양형은 10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제 행위자들이 17세, 16세 임군과 김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네. 양형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기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적었잖아요. 이걸 누가 시켰다, 그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켰다는 제3자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가서 이런 행위를 하라라고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3명을 공범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지인의 불법성이 훨씬 크죠. 만약 범죄의 어떤 의지라든가 동기가 없던 두 사람을 이용해서 경복궁에 가서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돈까지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이 시킨 사람,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인인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관련해서 이제 이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진술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휴대전화나 SNS 계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0대 피해자들한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수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또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제3자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연락 가능한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나 이런 내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최초에 시킨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낙서의 대상이 됐던 불법 공유 사이트와 그 시킨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폐쇄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뭐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는 16일에 있었던 범행이었고 다음 날에 2차 모방 범죄에 있었잖아요. 20대 남성은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 행위 자체를 뭐 미스치프다, 나는 예술적인 한 행동이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궤변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술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의 적당한 장소와 시간과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를 예술 행위로 둔갑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질이 더 좋지 않은 게 처음 낙서 사건, 문화재보호법 사건이 발생하고 온 국가 나라에서 걱정하고 심각하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보도를 보고도 이 행위를 한 겁니다. 도저히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예술적인 행위로 봐달라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복원 작업이 한창이긴 한데요. 이 문화재고 또 훼손 정도에 따라 또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훼손을 복구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다면서요. 현재 한 50% 정도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워낙에 이제 저것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레이저 도구까지 이제 사용해서 이것을 훼손된 걸 복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직접 원상 복구하라라고 명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조항이 있고요. 나아가선 이 비용 청구를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듯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는 미성년자들이라서 재산이 전혀 없을 게 예견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자인 친권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모방 범죄를 했던 20대 피의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시회 예술품을 훔쳐서 처벌받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첫 번째 전시회에서 무슨 예술품이 뭐 모자 같은 걸 훔쳐서 달아놔서 인증샷도 찍고 또 경찰에선 돌려줬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경제적인 어떤 모자나 이런 전시품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어떤 그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주목을 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신범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 행위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이미 기소유예를 한 번의 선처를 받았는데 재범을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종류의 범죄는 아닐지언정 실형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예. 특히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거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스프레이 낙서를 특정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서도 곳곳에 문화재라든가 자연경관 보호구역에서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정말 가진 방법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행위 자체가 그래비티가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보호해온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구도 어렵고 범죄의 재질도 좋지 않고 또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좀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 전국 각지에 이런 뭐 묘비도 있고요, 담벼락도 있고요. 이런 곳에 곳곳에 이제 낙서라거나 스프레이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행위들이 좀 있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서 처벌도 높여야 되고 다른 방지책도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 모방 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 뭐 장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낙서를 하는 범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훼손할 수 없는 굉장히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보호나 제대로 된 방지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CCTV가 넓은 구역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보호장치나 CCTV 설치라든가 이 보호 인력을 좀 배치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 문화재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되니까 이런 행위가 굉장히 파렴치하고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는 행위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네. 이 과거에도 문화재에 낙서하는 범죄들이 있었지요.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서울의 삼전도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붉은색 스프레이로 마찬가지로 글씨를 남긴 사건이 있었는데 본인은 치욕적인 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관념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울산 언양읍성 사건에서도 이때도 이제 미국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페인트로 이제 낙서라는 행위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천 해인사 사건 같은 경우도 누군가 22곳에 이제 검은색 사인펜으로 낙서를 했던 사건인데 아시겠지만 사인펜이든 스프레이든 이런 돌이나 이런 데 스며들면 깊숙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구하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새벽에 사람 없는 때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유도 굉장히 각각입니다. 그래서 또 예방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또 뭐 불교의 어떤 그런 것도 해친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는 뭐 남녀노소 어떤 종교적인 신념, 뭐 정치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외에는 문화재에 낙서 같은 것 하고 또 훼손시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합니까? 처벌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문화재에 이제 낙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도 비슷한 취지로 낙서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들어온 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실무 양형에서는 우리나라가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그로 선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두 사건을 보고 또다시 모방 범죄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재판부가 반영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 보호하는 그러한 여러 대책들도 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미비한 것도 좀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화재인데 문화재 표식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표식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촘촘하게 우리가 좀 지자체나 국가에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문화재 보호 또 좀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수천만 원 산재보험금을 챙기고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산재보험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사무실에서 사고당했다고 서류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 B씨는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달 도중 당했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 외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확인했고 이렇게 타는 산재보험금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 중간 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상 자체가 가짜인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대거 확인됐는데 추락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환자가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멀쩡히 걷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당사자와 공모자를 상대로 2배 이상 환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고 진료 연장 승인율이 99%에 이르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 제도에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산재 인정과 보상은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며 정당한 피해자까지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부정 부패로 해고된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정부의 취업 실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임 전에 자신이 밀어준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건 물론 그렇게 들어간 새 직장도 잃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이었던 A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민간업체 이사로 취업했는데 당시 특혜를 받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뒤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4명,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는 6명이었습니다. 5급 사무관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재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 때 받은 처분 내용을 의무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채용 기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4급 이상 고위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 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업 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한 상태에 있는 5명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모두 657조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요.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오늘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잠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뒤에 본회의에서 내일 처리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그리고 또 정부의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과 또 양당 예결위 간사님 간에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또 이 예산을 통해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합의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민주당 우리 강훈식 예결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정 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양당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요. 협상 막판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어렵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조금 더 발전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회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정부 예산안 모두 657조 원 규모고요. 원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요.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 썼는지, 여야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또 이번엔 쪽지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잠시 뒤에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한동훈 장관을 놓고서 엇갈린 평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명품백 수 의혹 등을 놓고서 충돌했습니다. 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